감사합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사람들이 저절로 진화해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배웠지만은 사실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때 땅속에 묻혀 있는 그 화석들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 옛날에는 물고기로 출현을 해가지고 양서류,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 그 다음에 악어,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 포유류 이렇게 해서 화석들이 순서대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인간에 이르기까지 새 또는 이런 식의 생물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은 진화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건 진화의 증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배우셨을 것이고 지금도 그것을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층과 화석에 대한 해석도 크게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화석을 진화의 순서라고 생각하는 해석은 뭐냐면은 이 지층이 쌓여지게 된 것이 강물이나 또는 바람 또는 빙하 또는 바다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쌓여진 결과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굉장히 우리 지구가 조용한 편입니다. 간혹 화산이 분출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긴 하지만은 아주 지역적으로 조그만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가 지금 평온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와 같은 그런 작은 사건들이 매우 느린 속도로 천천히 일어난 결과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 지층이 쌓여지려면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밑에 들어있는 생물의 화석은 이것은 옛날 생물이 아니냐, 위에 포함된 생물은 이건 최근의 생물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생물의 진화 순서를 말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지층이 이게 느린 속도로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쌓여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갑작스런 큰 변화에 의해서 짧은 기간 동안 쌓여졌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랜 세월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생물이나 위에 있는 생물이나 그것은 시간적 차이가 크지 않은 생물이므로 이것은 진화의 순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두 가지 과학적인 큰 차이를 가진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설명드린 갑작스런 변화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큰 홍수라는 것인데요. 큰 홍수에 의해서 갑자기 퇴적이 됐다는 것인데 바로 유일하게 그 홍수에 관한 지구 전체를 덮는 홍수에 관한 기록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 역시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모두 심판으로 모두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남겨주셔서 새로 시작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24장 37절에서부터 39절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그렇게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다시 와서 심판을 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깨어서 그때처럼 그렇게 불순종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고 너희도 깨어 있으라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바로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사실로 인용하셨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과학 교과서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었다면 지구의 역사 중에서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전체를 바닷물이 덮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크고 놀라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구의 역사에서 과학책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앞으로 오게 될 중요한 심판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가 정말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보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곳인데요. 네, 그랜드 캐년입니다. 네, 아주 가보시면 장관입니다. 정말 깊은 계곡이 있고요. 거기 특히 보이시는 그 내용은 아주 두꺼운 퇴적층이 보여요. 네. 그 모습이 꼭 시루떡 같습니다. 네. 네, 각 켜마다 네, 그 컬러가 다른 그런 층들이 아주 두껍게 쌓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은요, 지질학자들이 아주 중요시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땅속에 그런 지층들이 있어도 직접 파보기 전에는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깊은 계곡이 나 있으니까 그 단면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 많은 지층을 볼 수 있고 또 그 지층 속에 들어있는 화석들을 통해서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의 자취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질학적 그 연구 대상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년을 잘 연구해 보면은요, 여기에는 많은 홍수의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게 진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서 두꺼운 지층들이 대륙마다 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랜드 캐년,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륙에도 있습니다. 단지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대륙마다 분포하고 있고요. 또 한편 그 지층들이 얼마나 넓게 쌓여져 있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년이 어떤 한 지층을 보면은 이걸 쭉 따라가 보면은 그 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같은 물질이 쌓여진 그 지층 끝을 쭉 연결해 보았을 때 이 지층이 때로는 미국의 여러 개 주를 덮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층, 즉 모래가 쌓여진 지층이다 그러면 모래만 미국의 여러 개 주를 덮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큰 땅이라는 건 아시죠? 한 주가 때로는 뭐 남한 면적 이상 되는 주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개의 주를 덮었다는 것은 그 물질이 아주 광대하게 많이 쌓여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 지층은 그랜드 캐년이 아리조나주에서 출발하는데요. 그것이 뻗쳐가지고 미국을 지나서 캐나다까지 뻗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물질이 광범위하게 쌓여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동일한 물질을 그렇게 넓은 지역에
쌓을 수 있는 그 매질이 뭐냐? 말하자면 바닷물이냐, 강물이냐, 호수물이냐, 아니면 바람이냐, 빙하냐,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쌓여질 수 있을까요? 바람이 그렇게 쌓을 수 있을까요? 강물이? 강물 어렵습니다. 왜? 강물은 쌓은다 하더라도 뭐 흘러갈 때 그 언저리만 좀 좁게 쌓여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넓은 규모로 강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동일한 바람이 부는 것 일부 지역만 불게 됩니다. 규모로 봤을 때 그와 같이 넓은 두꺼운 퇴적층이 쌓일 수 있는 그 매질은 뭐냐 하면 오로지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덮이는 경우라야만 그런 두꺼운 퇴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두꺼운 퇴적층이 이루어질 때, 넓은 퇴적층이 쌓여질 때, 아, 이때는 그 지역이 바다였을 거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였는데 그 당시에 쌓여졌다가 이게 점점 육지로 융기해가지고 오늘날 육지가 된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깊은 바다에서 쌓여진 건지 아니면 육지에서 쌓여진 것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습니다. 뭘로 구별하냐 하면요, 그 쌓여진 물질을 보면 알아요. 쌓여진 물질의 그 입자의 크기, 성분을 보면 이게 육지냐 바다에서 쌓여진 거냐 이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그랜드 캐년에 쌓여진 지층들 중에 어떤 것은 깊은 바다에서 쌓여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육지에서만 쌓여질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건 뭘 보고 하냐면은 그 속에 아주 큰 모래도 있고요. 그런 바위 정도 되는 크기의 물질도 쌓여 있습니다. 어떤 건 아주 그 집채만한 크기의 바위가 들어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은 바다 깊은 바다까지 둥둥 떠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육지에서 쌓여진 퇴적물들입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쌓여진 물질이 그렇게 넓게 쌓여져 있다. 그러니까 규모는 바다의 규모인데 쌓여지기는 육지에서 쌓여졌다. 그럼 이걸 합쳐서 생각을 한다면, 과거를 유추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육지를 바닷물이 덮은 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륙마다 넓은 두꺼운 퇴적층이 쌓여져 있다는 것은 과거에 대륙을 모두 바닷물이 덮은 일이 있었다는, 즉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 지층 속에서 많은 생물의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즉 화석이 발견이 되는 건데요. 이 화석들이 또 한편 아주 큰 격변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홍수와 같은 그런 격변, 큰 사건에 의해서 퇴적되었다는 사실들을 말해줍니다. 오늘날에도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코끼리가 죽었다, 어떤 고양이가 죽었다 그랬을 때 화석이 쉽게 될까요? 아닙니다. 왜 안 되냐? 오래 두면은 분해되잖아요. 썩고 또 다른 생물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끼리가 죽어도 한두 주일만 되면 바로 저런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금방 분해됩니다. 나중에 곧 개미들까지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서요, 수년 지나면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화석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려면요, 우선 분해가 방지돼야 되고, 그리고 산소가 차단돼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빠른 속도로 확 덮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퇴적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갑자기 매몰이 돼야 분해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 속에는, 지층 속에는 수없이 많은 화석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화석들이 잘 보존 상태로 발견된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홍수의 사건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진을 한 장 보고 계시는데요.
사진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어떤 생물인지. 이 생물은 현존하지 않고 과거에 살았던, 물속에 살았던 어떤 공룡의 일종의 생물입니다. 아주 그 뼈들이 자잘한 부분들이 잘 보존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매몰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이건 다 분해됐을 테니까요. 근데 한번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뒷부분 쪽에, 꼬리 가까운 쪽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 나오고 있는 게 그 생물을 닮았습니다. 말하자면 새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끼를 낳다 죽은 거예요. 그 뾰족한 부리가 다 빠져나오기 전에 죽어버린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 왜 미처 새끼를 낳기도 전에 저렇게 죽음을 당한 것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입에 뭘 물고 있습니다. 네, 조그만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네요. 네. 미처 삼키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날 걸까? 왜 삼키지도 못할 정도로 급박한 일이 생긴 것일까?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해 보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부들이 많으신데요. 물고기 생선들 오래 내버려 두면 불과 2, 3일 만에도 썩어서 다 분해되죠. 그런데 저렇게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작은 뼈까지도 그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메모리 됐구나.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또 이 사진 보세요. 아주 잔뼈까지 잘 남아있죠. 네. 더구나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으네요. 네. 네, 물고기 삼킨 것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죽은 겁니다. 네. 자, 이런 생물들 보시면은 상당히 급박한 무슨 일들이 있었구나.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식물의 화석들도 많아요. 식물들 보면은요, 그 잎새들 고스란히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잎사귀들 뭐 떨어지면 뭐 쉽게 말라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이 식물들도 홍수의 물에 의해서 갑자기 매몰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어떤 지금 물속에 있는 어떤 생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생물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해파리입니다. 네. 주부시니까 잘 아시네요. 네. 해파리 냉채. 생각이 나실 겁니다. 네. 해파리입니다. 근데 해파리는 화석이 되기가 참 어렵겠죠? 네. 왜 그럴까요? 물로 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수분이 대부분이니까 이 해파리는 점체로 화석이 되기 어렵습니다. 해안가에 떠내려온 것도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그냥 물로 변해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이 해파리에 화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해파리의 화석이 아주 여러 개 찍혀 있는 그런 화석들도 보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빠른 속도로 퇴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충분한 짧은 시간 동안에 급속도의 퇴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화석들이 얼마든지 증거가 많습니다. 또 어떤 화석들은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서로 어울려 살지도 않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들이 그냥 한 군데에 그 뼈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화석 무덤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많은 생물들의 시체들이 떼죽음을 당한 이런 흔적이 생생하게 화석으로 발견이 됩니다. 왜 이런 떼죽음이 있었을까? 네, 굉장히 궁금하게 느껴집니다. 자, 다음에 또 보시는 화석. 네, 이것은 규화목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화석입니다. 무엇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네, 나무 같죠? 네, 통나무, 큰 나무입니다. 네. 네, 이건
이렇게 얼핏 보면은 나무 같아요. 그런데 들어보려고 하면은 아주 무겁습니다. 완전히 돌멩이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돌멩이로 변해버린 그런 화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규화목, 그렇게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petrified wood, 돌멩이로 변한 나무,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규화목 화석이 많이 널려진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역시 그랜드 캐년이 있는 그 아리조나주에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은요, 저희는 매년 여기를 많은 분들하고 함께 탐사 여행을 가곤 합니다. 버스를 타고 아주 사막을 지나서 쭉 가면은요, 사막에 저런 나무 화석들이 여기저기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를 바로 규화목 공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규화목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곳을 공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거대한 통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화석들. 그런데 이 규화목 화석은 왜 만들어진 것일까? 왜 여기 황량한 사막에 전혀 나무도 볼 수가 없는, 풀도 별로 자라지 않는 이런 사막에 저런 나무 화석들이 있는 것일까? 매우 궁금하게 느껴지는데, 우선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런 화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저것은 나무가 돌멩이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은 나무 나이테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무 껍데기도 그냥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산이 분출했을 때 화산재가 녹아있는 그런 물 속에 잠겨 있으면, 그리고 온도와 그 화산재가 녹아있는 농도가 적당할 경우에는 이 나무가 화석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실험실에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꼭 오랜 세월이 지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 중에도 그렇게 되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규화목 화석을요, 이게 잘라가지고 광택을 잘 내면 굉장히 아름다운 무늬가 나타납니다. 색깔도 예쁘고요. 그리고 나무 나이테도 있어가지고 그걸 공예품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런 공예품을 만들기 위해서 요새는 실험실에서 전 나무를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규화목을 만드는 그런 실험을 성공시켰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도 저것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하여간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냐면은 그 화산재가 녹아있는 그 성분 속에 나무가 오랫동안 이렇게 들어있으면은요, 나무의 성분은 빠져나가고 그 화산재 성분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꿔치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돌멩이처럼, 화산재 성분들이 그 돌멩이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그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데 고추 또는 무 같은 거 이렇게 담아두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바뀌면서 장아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겠네요. 그런 식으로 나무가 고스란히 돌로 변한 것, 이게 바로 규화목입니다. 그런데 이 규화목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진화론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이론은 뭐냐면, 여기에 거대한 나무들이 살았던 그런 숲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근데 그 숲이 있었는데 이 나무들이 쓰러진 다음에 뭐 지역적인 홍수가 일어났다든지, 뭐 전지구적인 그런 노아의 홍수가 아니고요, 일부 강물이 범람했다든지 무슨 호수가 생겼다든지 이런 일에 의해서 그것이 쓰러져서 땅 속에 들어간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뭐 이것은 짧은 기간이 아니고요, 뭐 수만 년, 수천 년 이렇게 지나면서 서서히
그 물 속에 있는 지하수 속에 들어있는 성분, 암석 성분과 이렇게 나무 성분이 바뀌어지면서 화석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그 지역에 숲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나무들이 먼 데서 운반되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만약에 이것이 이 자리에서 있었다면은요, 그리고 쓰러지거나 그랬다면은 이 지역에 있었던 나무라면은 가지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저 규화목 화석들을 잘 보면 통나무만 보이죠? 네. 몸통만 보이지 가지가 안 보이죠? 네. 그게 특징입니다. 가지가 없고 뿌리가 없어요. 가지가 없고 뿌리가 없다는 것은 멀리서 이동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저것은 위에서 이 나무들이 놓여진 방향성을 조사를 해보면은요, 어떤 특정한 방향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면 뭐 들쑥날쑥한 것처럼 보여도 어떤 특정한 방향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하면은 거대한 물살에 의해서 휩쓸려 가지고 움직여 와 가지고 잠겨 있는 동안에 화산 활동이 많은 상태에서 그 화산재가 녹아 있는 그런 기간 중에 화석화된 후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남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짧은 기간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은 뭐냐면 그 껍데기까지 잘 붙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나무들 오랫동안 물에 담궈 보세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껍데기가 다 벗겨지죠? 네. 근데 저건 껍데기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거대한 홍수가 그 지역을 휩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날 이 규화목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규화목 화석이 만들어졌고 이 규화목 화석은 이 지역 그랜드 캐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나오고요. 많은 대륙에서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 지역에 그와 같은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큰 대륙을 덮는 홍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또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런 화석 이외에도 지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쌓여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을 보시면은요, 집이 한 채 보이니까 아마 그 지층의 규모를 좀 짐작하실 텐데 특징이 뭡니까? 지층의 특징. 여기서 보시는 특징. 굉장히 심하게 구부러져 있죠. 이 지층들은 원래 수면과 평행하게 쌓여져야만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부러졌느냐? 아마 옆에서 꾹 눌려졌나 보죠.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구부러졌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습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보통 진화론자들은 이 지층들이 현재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이런 현재의 상황 속에서 쌓여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느린 속도로 쌓여졌다고 봐요. 그러면 저 정도의 두께의 지층이 쌓여지려면 아마 수천 년 또는 수만 년이 걸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 그런 오랜 세월이 걸려서 쌓여졌다면 저렇게 구부러질 수 있을까요? 심하게? 불가능합니다. 저거는 굉장히 말랑말랑할 때 다 굳어지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힘이 가해져 가지고 구부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재와 달랐었다. 큰 지각 변동들이 있었다. 큰 홍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과거를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암시해주는 그런 지질학적 증거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증거도 한번 보죠.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아주 중요한 또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그랜드 캐년의 지층 구조를 한번 보세요. 거기 깊은 골짜기가 보이죠? 네. 그게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거기에 두꺼운 퇴적층이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단편적인 시루떡 모양의 지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그 그랜드 캐년의 사진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의 왼편이 되겠네요. 거기 뾰족 뭐 하나 남아있는 게 있죠? 네. 그 지층, 요 지층이 다른 부분에는 없는데, 다른 곳은 없는데, 거기만 그 지층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걸 쭉 따라가 보면 아주 먼 곳에, 여러 시간 떨어진 곳에 그 지층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왜 없느냐? 왜 그 지층이 없어져 버렸냐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침식작용에 의한 것인데 아주 비교적 평탄한 곳입니다. 근데 이 평탄한 곳에 어째 여기만 남겨두고서 다른 곳을 다 깎아내버렸을까? 어떤 과정으로 침식이 이루어진 것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게 느껴집니다. 바람이라든지 강물들은 저런 침식작용을 일으킬 수 없어요. 대패로 깎듯이 다 깎고 일부 강한 부분만 남겨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볼록 나온 부분, 침식당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만 남게 된 그 과정을 보면은요, 바로 저 사진입니다. 볼록 나왔죠? 네. 그 주위는 아주 평탄합니다. 여기 아주 넓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랜드 캐년 바로 옆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지층들이 오랜 세월 쌓여지고 그리고 또 한편 그렇게 쌓여진 지층을 거기 흐르는 콜로라도 강이라는 그 강물이 오랜 세월 흘러가면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깎아 내려가서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진 거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지구를 덮었던 큰 홍수에 의해서, 즉 그것은 성경상의 노아의 홍수가 될 것입니다. 그 홍수에 의해서 대륙을 휩쓰는 동안에 그 지층들이 쌓여졌고, 그리고 대륙을 덮었던 그 바닷물이 다시 바다로 돌아갈 때 이때 그 쌓여졌던 퇴적물들을 일부 깎아내려 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일부 강한 부분이 남고 나머지는 좀 많이 대패로 깎듯이 이렇게 많이 침식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빠져나갈 때, 물이 빠져나갈 때 어떤 곳은 특히 집중적으로 많이 패일 수 있겠죠? 네, 그런 곳이 바로 오늘날 남게 된 게 그랜드 캐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어떤 곳은 큰 호수같이 물들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랬다가 물이 고여있는 그 언저리들이 일부 무너지면서 다시 홍수가 나가지고 2차적으로, 그래서 그때 또 저런 골짜기, 깊은 캐년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설명하는 데는 그렇게 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오랜 세월을 두고 천천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와, 그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와 같은 큰 격변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역시 격변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그런 증거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궁금한 질문은 한 가지 이런 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큰 홍수를 일으킬 만한 물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궁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것 때문에 노아 홍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경험한 홍수들은 대부분이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불어난 것, 이 정도밖에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구를 덮으려면 엄청난 양의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어디서 왔냐? 그걸 설명할 수 없다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귀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사이에 귀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 귀절을 보시면은 홍수의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흔히 홍수를 얘기하면은 빗물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여기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것이 아마 비를 많이 내린 것, 그걸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도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빗물의 양은 아마 지구 전체를 덮을 정도는 되지 못할 거예요. 물론 그것도 비가 많이 온 이유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 것, 그것이 주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 이것은 터졌다는 말이 영어로는 갈라졌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땅이 갈라진 겁니다. 뭐 육지의 땅이 갈라질 수도 있고요, 바다의 땅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땅이 갈라졌다. 만약에 바다의 땅이 갈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수년 전에 인도양의 땅이 갈라져 일어난 사건을 알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땅이 갈라지는 바람에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일. 그거 땅이 갈라지면서 불과 한 10m, 한 15m 정도 어긋난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해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네. 바로 땅이 그렇게 갈라지면 해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바다는 상당히 깊고요. 그리고 육지는 그 평균 높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바다의 깊이에 비하면. 그러니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마치 그 욕조에 물이 가득 고여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따라서 우리가 몸을 넣으면은 물이 넘쳐나듯이 그 밑에 물이 어느 정도의 변화만 있어도 넘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바다 밑이 크게 많이 여기서 갈라진다면 해일이 일어나서 그 물질이 대륙을 덮을 수 있습니다. 또 더구나 바닷물이 갈라졌을 때 밑에 있는 그 뜨거운 용암이 흘러 올라오면은요, 뜨거운 것은 가벼우니까 그 윗부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해양 지각이 떠오르면 바닷물이 넘쳐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일이 일어나면서 온 대륙을 휩쓰는 그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도양 사건을 통해서, 해일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뜨거워졌던 해양 지각이 식어서 다시 이제 가라앉는다면 대륙을 덮었던 바닷물이 도로 바다로 돌아가겠죠. 네. 그러면서 또 한편 많은 침식을 일으키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아까 그랜드 캐년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그런 침식 지형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요인, 빗물도 있지만은 이렇게 바닷물이 해일로 인해서 넘친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층과 화석을 다른 각도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천천히 그여 쌓여진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해일을 통해서 점점 육지로 올라가면서 생물들이 죽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쌓여지는 생물들이 주로 어떤 생물들이 쌓여졌을까요? 좀 비교적 무겁기도 하면서 바다 밑바닥에 사는 생물들. 그러니까 조개 종류가 많이 묻혔겠네요. 그러니까 지층은 맨 밑에는 그래서 조개 종류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사는 생물인 물고기 종류들이 많이 묻혀 들어갔겠죠. 그리고 육지로 자꾸만 점점점 바닷물이 높아지면서 들어가게 되면 고지대에 사는 생물의 순서대로 자꾸만 죽어 들어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서식지에 따라서 죽어 들어가는 그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지층마다 들어간 그 화석의 종류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새는 화석이 밑에 들어갈까요? 위에 있을까요? 위에. 왜? 날아다니니까 아마 오래도록 날아다니면서 피해가지고 나중에 위에 지층에서 발견이 될 겁니다. 실제로 위에 지층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사람도 아마 지능이 있고 기동성이 뛰어나니까 나중에 아마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식지에 따라서 또는 물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좀 조리질하는 것처럼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종류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지층마다 서로 다른 화석들이 포함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생물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서로 다른 시기에 살았던 것이 아니죠. 네. 같은 시기 노아의 홍수 때 다들 같이 생존했던 그런 화석이라는 것을 생물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 진화의 순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노아의 홍수로 지층과 화석을 설명을 하게 되면 현재 진화론자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하지 못하는 사실을 설명하게 됩니다. 다시 그 그랜드 캐년의 그 사진을 보시면은요, 그 지층들 중에 어떤 지층, 아래쪽 지층에서는 생물의 화석이 하나도 발견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시기의 지층부터는 갑작스럽게 생물의 화석이 나타납니다. 이 생물들이 진화론자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쌓여져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옛날 생물, 중간시대 생물, 새로운 시대의 생물이라 해서 지질시대로 나눠가지고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공부하신 거 다 기억나시죠? 네. 고생대의 맨 첫 번째 지층, 그걸 캄브리아기라고 그러는데요. 요 캄브리아기 지층부터 갑자기 화석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밑에는 생물 비슷한 것도 없어요. 아주 뭐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작은 생물들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진화론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 캄브리아기부터 완전한 형태를 갖춘 아주 잘 발달된 생물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그것과 비슷한 그 진화되기 이전의 형태의 생물들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밑에 지층에서. 근데 그런 것 없이 갑자기 곧 잘 발달된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가 하면 요 지층, 화석이 나타나기 이전의 지층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쌓여진 지층이고 그 이후부터는 노아의 홍수 때 쌓여진 지층들이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지층 속에는 들어있는데 화석으로 현존하지 않는 멸종된 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갑자기 번성했던 생물들이 멸종했느냐? 그것도 진화론자들은 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네. 아마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육지에 사는 생물들을 멸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한 쌍들만 종족 보존을 위해서 방주위에 태우고 멸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때 방주에 탄 생물들 중에서 일부는 그 이후에 나왔다 하더라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아마 멸종한 것이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점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이런 증거들을요 그랜드 캐년 지역을 탐사하면서 생생하게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진화론자였다가 이렇게 창조론자로 바뀌게 된 것도 이 지역을 제가 실제로 보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시면 미국에 오셔서 한번 탐사 여행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끝으로 성경에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3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 이르기까지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하늘의 예적적인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믿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하되. 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었음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희가 부로 잊으려 함이로다.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그저 옛날부터 그대로 있다. 그런 격변이 없이 그대로 그냥 조용히 지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잊어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에 위하여 강하신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하시니라. 네. 이제 다시 한번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무엇에 의한 심판이죠? 불에 의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도록 지금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심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심판도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모두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파리 냉채 생각이 나실 겁니다. 네. 물로 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홍수의 사건을 말해주는 겁니다. 날아다니니까 아마 땅이 갈라진 겁니다. 뭐 육지의 땅이 갈라질 수도 있고요, 바다의 땅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